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는데요. 일본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죠. 나스닥이 선물 기준으로 18,000을 돌파했거든요. 이 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국 증시는 아직 코스피가 3,000도 돌파하지 못했어요. 전고점은커녕 아직 그때보다 20% 이하 정도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더하죠. 역대 가장 나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 시각으로 풀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미국과 일본은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상품 인플레를 또 잘 막아냈어요. 미국은 코로나를 핑계로 제로금리로 내린 다음에 통화량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역대급으로 풀어놨어요. 긴축을 한다면은 그 엄청나게 푼 돈을 뺏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부모님이 자녀한테 한 50억 정도를 증여했다 칩시다. 그런 다음에 아빠가 어려워졌으니까 다시 돈을 내놔라 그러면은 그 50억을 그대로 내놓을 자녀는 거의 없어요. 이제 10억 정도 내놓는다던가 5억 정도 준다던가 자기가 받은 돈의 절반도 안 주려고 하죠. 인플레가 그런 것 같아요. 양적 완화를 할 때는 50억을 풀었다면은 긴축을 할 때는 이 50억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돈들이 기업, 은행, 자산, 상품, 임금, 인플레로 싹 녹여들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인플레를 먹고 시작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양적 완화가 은행들한테 풀었다 은행들한테 뺏는 형태가 아니라 은행들한테 푸는 것도 있었고 사람들한테 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까지 썼어요. 사람들한테 직접 지급한 것까지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였던 상황까지 고려하면은 고용은 묶였는데 소비랑 투자가 급격히 살아났어요. 돈이 풀리니까 21년에 증시 부동산 코인 자산이 먼저 상승하죠. 그 다음에 22년에 임금 인플레 상품 인플레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인플레를 보면은 자산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상품 그 다음에 임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임금이 말하는 임대료 인플레랑 또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긴축을 했어요. 긴축이었지만은 사람들 소비가 줄지가 않았죠. 리오프닝으로 고용이 떨어지기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리쇼어링이라던가 리쇼어링 인프라 재건 리오프닝 세 가지 요소가 만나면서 계속 근로자가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긴축을 했는데 고용이 박살나지가 않는 거죠.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과거의 긴축과 이번의 긴축에 다른 점들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긴축을 하고 금리를 올리면은 고용이 박살나는 게 당연한 이치였었습니다. 근데 리오프닝이라는 것도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죠. 코로나 때문에 묶였던 고용이 다시 풀려나가는 거고 리쇼어링이랑 인프라 투자는 국가 정책적으로 의도한 겁니다. 미국 정부가 돈을 풀었어요. 고용과 소비를 촉진시킨 겁니다. 연준은 통화 긴축을 했지만 그 효과가 빚을 발하지 못한 거죠. 연준이 긴축을 하는 방법은 금리 인상이나 통화 긴축이 있는데 재무부는 재정 적자를 통해서 돈을 풀 수가 있습니다. 통화 측면에서 이제 밸런스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상쇄가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금리 인상 효과만 남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고금리로 인한 긴축 효과는 있었지만 통화 감소로 인한 긴축 효과는 없었습니다. 미국의 M2를 보면은 23년 3월 은행 파산 사태가 난 이후로 M2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 M2 대비 엄청난 돈이 시중에 풀렸고 이거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하다라 보는 거죠. 결국 인플레가 이렇게 되면 영구적으로 오게 됩니다. 한 번 오른 상품 가격 안 떨어지죠. 임금도 안 떨어지듯이 자산 가격도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긴축과 고금리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은 했었지만 결국 코로나 이전만큼 돈을 다 회수하지 못하고 마무리될 걸 알기 때문에 증시나 부동산 모두 코로나 이전 가격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선반영해서 반등을 한 거죠. 조금 있으면 연준의 긴축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금리도 인하가 돼요. 재무부는 재정 적자를 축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전 세계 전쟁이 있죠. 복지도 점점 확대하고 있죠.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기업들 지원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거, AI라던가 친환경도 지원해야 되죠. IRA라던가 전기차라던가 태양광이라던가 돈을 써야 될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국방, 헬스케어, 친환경, 전기차, 반도체, 인프라 사방에 돈이 들어갈 곳이 투성이인 상태에서 재정 적자를 축소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연준의 역레포를 보면은 돈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요. 역레포는 금융기관이 연준의 대차대조표에 있는 상품과 현금을 교환할 수 있는 도구예요.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하는 동안 이 돈이 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게 바닥으로 오는 시점이 긴축을 종료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상반기 안에는 긴축 종료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었어요. 재정 적자를 한동안은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게 대신 금리를 인하해서 그 부담을 줄여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은 지금 저금리가 필요합니다. 저금리 시절에 연준은 번 돈을 재무부에 보내줍니다. 2022년까지 재무부는 보통 연간 1,000억 달러를 벌었어요. 2023년에 한 푼도 못 벌었습니다. 연준은 돈을 벌면 재무부에 보내주지만 이르면은 재무부가 보존하지 않아요. 차익만큼 연준이 달러를 찍어서 마이너스 잔액을 유지하는데 마이너스 잔액이 월 100억 달러를 넘기고 있어요. 이게 마무리돼야지만 연준이 다시 국채를 매입할 여력이 생기고 국채 금리가 안정적으로 우양할 수 있고 미국의 재무부가 재정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금리 인하라는 마법의 키를 쓰지 않는 한은 이 일이 벌어지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경기가 위축되지가 않고 있어요. 기준금리도 많이 내려가기가 어렵습니다. 금리는 높은데 경기는 괜찮고 돈은 계속 풀어대는 부채 파티가 한동안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보통 부채 파티는요, 총성이 울리기 전까지는 계속됩니다. 그 총이 언제 울릴지는 몰라요. 의식은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고요. 종합하면은 돈이 계속 풀릴 가능성은 높다. 자산 인플레가 벌어지는 거는 당연한 일이었다.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뚫는 것도 결국 시간의 문제지 올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증시는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먼저 움직였죠. 미국에서도 부동산이 잠깐 멈칫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죽지가 않아요. 미국에서 부동산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러면은 상품 인플레, 임금 인플레로 다시 또 늘어나겠죠. 그런데 상품 인플레랑 임금 인플레는 생각과 다르게 AI라는 등장 때문에 업종마다 발생하지 않는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영상 AI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광고, 인사, 상담, 금융, 소프트웨어 같은 이 화이트 칼라 업종들은 임금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해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직 로봇이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블루 칼라의 일자리를 화이트 칼라처럼 위협하지는 못할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은 인플레를 좀 겪을 수도 있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레저라던가 서비스업도 인플레를 겪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도 있어요. 최근에 오른 기업들을 보면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특히 AI들이 혜택을 보는 기업들인데, AI로 투자가 몰리기도 하지만 AI가 임금이 절약되는 효과도 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로 투자가 더 쏠리는 거죠. 앞으로 오를 상품 인플레랑 임금 인플레를 막아줄 수 있는 게 AI가 될 겁니다. 최근에 오른 기업 중에 사운드하운즈라는 소리 인식 AI 회사가 있거든요. 엔비디아랑 소프트뱅크 투자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 회사는 차량 내 음성을 정확히 인식해주는 AI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이 식당 키오스크라던가 드라이브스루에서 주문을 AI로 정확히 인식해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문할 때 답답함을 느끼는 게 문법이 잘 맞아야 되고 어순이 틀린다던가 정확하지 않은 단어를 말하면 AI가 못 알아듣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되면은 내가 대충 말해도 정확한 주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키오스크라던가 드라이브스루를 통해서 주문하는 게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겠죠. 직원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경기가 좋아지면은 레저나 서비스업 같이 이 전화 주문을 하는 이런 직원 고용이 늘어나게 되는데, 근데 AI 등장으로 인해서 고용 인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이 AI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지겠죠. 이런 관점으로 좀 확장을 시켜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아이디어를 찾아보면요, AI 버블이 당장 터지기는 어렵습니다. 시장의 자금 유입이 계속되고 있고, 과거의 버블들과 다르게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 실적이 성장하는 한계치는 도달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AI로 돈이 계속 쏠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가올 상품, 임금 인플레를 상쇄할 수 있는 시대의 흐름 같은 산업이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다. 특히 소프트웨어 AI 같은 경우는 복사만 하면 무한대 매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장을 장악하는 회사 하나가 그 수익을 독점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반면에 고금리에 피해를 보는 업종들은 좋은 날이 좀 더 늦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부채가 많이 필요한 업종은 돈을 많이 빌리게 되고 고금리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지 않으면은 이런 업종은 이익이 급격히 늘어나는 게 쉽지가 않죠. 건설, 조선, 자동차, 부동산, 스타트업, 이런 업종들이 고금리에 피해를 보는 업종인데요. 빅테크라던가 은행이라던가 정유 반도체는 이번에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빅테크 같은 경우는 부채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예금 이자를 많이 받으니까 나쁘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고,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정유 업체들도 최근에 돈을 많이 벌면서 부채를 많이 상환해가지고 고금리에 대한 피해를 덜 볼 수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원래 교과서적으로 금리가 높으면 피해를 본다라 그러는데, AI로 인한 호황, 그리고 경기 회복,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돈을 더 잘 벌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미국 경제는 1분기 GDP가 지금 예상하는 게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0%도 아니고 3%에 가까운 성장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침체를 예상했는데 침체는커녕 미국 경기가 잘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향후 2분기, 3분기에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갖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저 중국이 대체 언제 살아나느냐가 향후의 갈림길이 되지, 지금 미국 상황 자체가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 속도가 점점 둔화되겠죠. 6번 할 거 4번 하게 되고 4번 할 거 3번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물가 인상이라는 공포가 좀 더 빨리 오게 됩니다. 인플레 순서가 아까 말했던 대로 증시, 부동산이 먼저 오고, 그 다음이 원자재, 상품, 임금, 이런 순서로 가는데, 이번에 AI로 인해서 증시가 올랐다면은 나머지 업종으로 증시가 한 번 더 오르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더 오르고, 이후에는 원자재가 오르겠죠. 석유, 철광석, 구리, 리튬.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은 이제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증시를 떠나야 될 시점을 고민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어떤 때 고민하냐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그러니까 원자재 버블이 벌어졌을 때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자재 급등하게 되면은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고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증시에 조정이 올 수도 있겠죠. 그때는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벌어진 일들이 아니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럽은 올해 6월부터 금리 인하를 할 예정이고요. 중국도 3월 양회에 따라서 대규모 양적 완화를 할 여력도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까지 좋은 상황이 되면 세 박자가 맞아 떨어지니까 올해 더 증시가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가장 애매한 포지션이었던 한국도 증시가 크게 오를 수도 있겠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M2 통화량 보면은 계속 늘렸어요. 그래서 상황만 좋으면 이미 돈은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반등이 세게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번에 이제 저PBR 트렌드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새로운 주도주가 열릴 것 같은데, 그 주도주를 미리 예상해보고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한국이 상승하는 업종이 미국이 상승하는 업종 주도주와 일치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좀 디커플링이 돼 있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커플링이 되지 않을까. 그럼 미국에서 상승하는 업종들을 잘 지켜보면은 한국에서 수혜 기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악재가 보이진 않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홀딩하고 잘 지켜보면서 수익을 누리다가 혹시 뭐 악재 없나? 악재의 기미가 나올 만한 거 없나? 그러다가 정말 악재가 등장했을 때는 매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은 분할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어떤 기업들 위주로 좀 더 매도를 세게 해놓을 것인가, 그렇게 해서 현금 비중을 늘려놓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3월입니다. 봄이잖아요. 3월달에 돈 열심히 벌면은 4월달 벚꽃놀이 때 좋은데 놀러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3월달에 열심히 투자해서 부자 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